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대 법학과 백원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익한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경찰에도 몸을 담으셨죠. 성신여대 법과대학 이성기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 출신이죠. 이완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완규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앞서 시작하면서 얘기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버닝썬, 장자연 씨 사건 이런 관련이 있는데 요새 불거지는 문제들 검경 개혁 관련 문제의식을 더 던지고 있는데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최근의 사건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수 있을지 네 분 의견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이 교수님. 네, 저는 먼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서 개인의 일탈 문제보다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런 배경을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검찰 권력이 너무 무소불위다. 기소권, 기소편의주의라든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든지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도 하고 또 수사 지휘도 하고 수사와 기소의 모든 전 과정을 다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검찰과 경찰이 사실은 상호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그 수사와 기소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수사가 잘못되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든지 검찰은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고 이번 김학의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만일 이번 사건만 볼 것 같으면은 김학의 사건이 워낙 그 사회적 파장도 크고 검찰의 이 전체 과정에서 무언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수사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일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만의 유착 관계가 노정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이런 경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줄 수 있는가? 또 수사 종결권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반대 논리도 개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건의 진상 규명이 밝혀지는 결과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네요. 네, 백원기 교수님. 네, 검찰과 경찰 어느 일방이 문제가 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진상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국민들은 단 한 번의 수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1차 수사, 2차 수사 이런 식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고요. 검찰의 본래적인 기능은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공소권 행사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 사법경찰입니다. 각자가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면서 단 한 번의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검찰과 경찰을 수사권 조정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수사권의 확립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두 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문제의식이 서로 다르군요. 네, 이성기 교수님. 네,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두 사건 모두 실체 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사건의 본질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한 다음에 송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서 또는 정치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무마 또는 은폐됐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는 송치가 돼서 검찰이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중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놓고 볼 때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는 당위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극명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완기 변호사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약간 성질이 좀 다릅니다. 버닝썬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된 내용대로 보더라도 버닝썬에서는 일부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자랑 유착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경찰에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그다음에 김학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제
그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1차 수사와 2차 수사를 두 번을 이제 수사를 했어요. 2차 수사를 해가지고도 이제 결국은 혐의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고소인이 이제 그 재정 신청이라고 이제 불법 방법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법원에서도 그 기록을 다 봤는데 예. 재정 신청에서도 검찰 결정이 뭐 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재정 신청이 기각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의혹이 돼가지고 다시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제기되는 것은 의혹이지 앞으로 어떻게 진상이 밝혀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논의들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덮었다, 뭐 은폐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이번 또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말 고의적으로 덮은 사실이 발견된다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큰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실제로 3차 수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했던 결정이 덮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관계를 판단해가지고 예. 특히 특수강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법리적으로 옳았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럼 지금 이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것이 다 그럼 해소될 것인가? 그 부분에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래도 예. 계속 의혹은 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도적인 문제도 제도적인 문제지만 검찰 결정과 관련돼서 갖고 있는 의혹이 이제 불신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앞으로? 예.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고민하는 것이 또 이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뭐 문제의식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안이 몇 개가 섞여 있긴 합니다. 조금 전에 이완기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는 예전에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서의 경찰과 유착 의혹은 가지고 있지만 사건 자체는 지금 이제 처음 진행되는 거고 나머지는 재수사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재수사가 진행되는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뭐 정치권 쪽에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맞물리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한섭 청주지검장 김학의 사건 재수사 단장 임명됐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뭔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가지면서 특검 필요성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뭔가 이것을 왜 정쟁화시키느냐, 검찰과 이후의 과정을 지켜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백 교수님? 예, 원래 처음에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했었는데요. 뒤늦게 지금 정부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검찰에서 꾸리니까 다시 특검을 하자. 예.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좀 국민들이 볼 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특검 주장이요? 예, 그러나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재수사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검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 특별수사단에 소속된 인원들이 또 검찰에 몸 담고 있고 또 과거 김학의 전 차관과 근무했던 여한섭 단장이 맡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특별한 검사가 새롭게 수사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검까지에 대해서는 좀 그럴 필요 없다라고 보시는데 대신 수사 단장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군요. 예, 이 교수님. 저는 이제 일단은 검찰의 특별 수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무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그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정법 8조를 볼 것 같으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직접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당시 문제가 된다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지 법무장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논리만 따진다 하더라도 굳이 자유한국당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완기 변호사님.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그 정치권에서 황교안 그 대표를 언급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은 총장만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니까 사건 결정은 총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명 과정에서는 장관이 뭐 차관 임명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분이 뭐 관여될 그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괜히 그런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원래 이 사건의 그 수사 대상은 이제 특수강간과 동영상과 관련된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그건데
갑자기 이거를 재수한다 그러면서 황교안 장관이 그 당시 장관이었으니까 마치 이 사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은 은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장관으로서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비약된 논리가 나오고 이제 정치적인 논란을 계속 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재수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있습니다. 특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사는 저는 이제 특검사가 옳다고 봐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신이 문제인 거거든요. 새로운 특별수사단이 어떤 결론을 내도 과연 이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결국 불신 때문이니까. 그러면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이제 말로는 특검 얘기를 해요. 말로는 특검 얘기를 하고 어느 쪽에서 특검하자 그러고 어느 쪽에서 특검할 대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방을 했으나 실제로 특검이 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이 공방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검하라고 그러고서 이제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사안의 실체이고 두 번째는 실제 수사를 공정하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검찰 내부의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에 관련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조사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휘 감독 라인이 있었던 그런 권력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마치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안의 실체를 이 조사하는 데 대해서 속칭 물타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흡하다 할 경우에 특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부터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주장이 정치적인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견해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가지고 이 자체만 가지고 토론할 계속 길게 할 건 아니니까요. 이성기 교수님, 또 하나 사건 중에 하나는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도 미흡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검찰 수사도 적절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이 혼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재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야 하고 그 과정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공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함께 짚어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특검 문제나 이런 부분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수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수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기소를 전제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해서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가 수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되려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미 다 종결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재수한다고 그래요.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럼 이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니까 재수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법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이라는 게 종결되면 어쨌든 그게 사건 당사자들은 그것이 일단 종결되는 그 안정성이 있는데 누가 의혹 제기한다 할 때마다 자기가 수사를 당해야 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좀 있고. 이영기 변호사께서는 아까 김학의 사건을 포함해가지고 일단은 그동안의 검찰 단계든 다른 사법적인 절차든 간에 완결된 걸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후에 나머지 의혹은 문제의식이 던져진 만큼 지켜보자는 얘기 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진행되는 사건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정부 여당 안으로 나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사개특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완결된 안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한국당을 제외한 쪽의 대체로 그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핵심 내용은 아시다시피 수사지휘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신 이제 경찰이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경우에 종결권이라는 표현이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종결권을 주는 쪽으로 얘기하고 검찰의 보완료 갈 정도 얘기 나왔었는데 현재 국회에서 대세로 논의가 됐던 그 조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 교수님? 기본적으로 정부안이나 한국당안이나 모든 안이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에서 검찰제도와 사법경찰제도가 유래했고요. 제가 6년 동안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검찰의 본래적인 기능은 공소권 행사입니다. 공소권 행사를 위해서 수사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통제하고 사법경찰과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검찰 인력이 작년 기준으로 2,252명입니다. 공판검사를 제외하면 1,900명이고요.
경찰은 12만 명 중에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 2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본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도 중재, 경제, 위경죄의 구분이 있는데 중재라는 거는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하고 경제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중재를 제외하고는 경제, 경찰 범죄 모든 것을 사법경찰,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원칙을 전제를 형법,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경찰이 검찰을 돕는 것이죠. 검사의 역할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 제도를 뒤늦게 만든 것이고 사법경찰이 수사의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다만 검사는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 제시에 따라서 의논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수사를 하는 구조를 우리나라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1차 수사, 2차 수사, 검찰이 부실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법원이 판단해서 영장을 주는 건데요. 그걸 뭐 기각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영장 청구도 저는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사의 개시와 종결에 모두 검찰과 경찰이 의논을 해서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로 일체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군요. 아까 이제 백 교수님이 얘기했던 검찰의 기능 공소제기, 이제 기소제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달리 보는 쪽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경향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도 다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달리 보이시는데요. 지금 백 교수님 말씀하실 때 처음 모두에는 협력 관계로 말씀하시다가 네. 중간 용어가 돕는 관계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의 틀 속에 경찰은 검찰의 하부기관화, 어떤 하이라키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돕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협력이라는 것은 철저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따지면은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 모두가 지금 그 정부 합의문에 나온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때나 검찰은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보완 요구도 가능하니까. 계속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건 기본적으로 이 우열을 가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협력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현재 안도 조정을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보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이영기 변호사님. 첫 번째 이제 수사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수사지는 그 수사와 관련해서 조사 활동을 하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을 이제 구분하는 그 틀에 있어서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준비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일부 소수의 검사만 가지고는 뭐 전체적인 그 수사 활동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수사 활동은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공통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수사 활동에 나서는 사람은 예를 들면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든가 또는 사람을 직접 막 조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약간 편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논리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사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그 판단은 좀 다른 사람이 좀 객관적인 사람이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사 활동을 하는 사람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구분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검사인 거죠. 그래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판단을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인권 침해가 가장 중요한 영장, 강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그 적정 여부에서 판단을 해주고, 또는 수사 관련해서 모든 수사는 아니지만 수사 내용이 좀 중요한 사건이 있다든가 할 때는 검사가 중간중간 가가지고 개입해서 판단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검사가 판단을 해주면 검사는 판단하는데 사법경찰관은 안 따라도 되는 것 같으면 이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사 활동자랑 판단자를 구분하니까 판단자가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 따라야 되는 관계가 이제 지휘관계란 말이에요. 네. 이제 결국 그거에 불과한 것인데, 이 지휘관계를 자꾸 이제 끊고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좀 말씀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나는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나를 죄가 된다고 계속 이제 그렇게 수사를 진행해가면서 구속영장을 구속하겠다고 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 나는
이 사법경찰관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 이 국민한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은 이 사법경찰관이 말하는 이 판단을 예. 좀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고 싶게 좋겠습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의 문제이거든요.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최종 판단에서의 조정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 서로 개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네. 것을 지금 구분하지 그 않고 질문입니다.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편견을 배제해서 수사는 객관적으로 하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기소권자 입장, 즉 검사가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그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검사는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수사를 하는 경찰과 이걸 확인하는 검사가 협력 관계에서 서로 대등하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하자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인데 네. 이 관계에 대해서 수사지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결국은 상명하복 내지는 지휘복종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사전적으로 수사지휘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좀 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좀 균형적으로 좀 요점만 오늘의 주제는 수사권 검경 조정안 아닙니까? 주권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론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검찰 제도와 사법경찰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면 우리 제도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검찰과 검사가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다가 보니까 벽에 부딪힌 거죠. 우리 이완구 검사님이 얘기했듯이 사건이 일어나면 초동수사 누가 합니까? 현장에 누가 달려갑니까? 경찰이 달려가죠. 경찰이 초동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사건의 접수는 경찰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법이 검찰은 기소를 전담을 하고 사법경찰 수사 권한을 사법경찰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네. 행정경찰 분리를 하고요. 사법경찰의 기본적인 기능이 수사권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이완기 검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수사에 대한 통제가 없냐? 그게 아닙니다. 원어상 디렉스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검찰은 경찰에게 방향 제시를 한다. 또 안내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과거 권위주의 시대는 뭐 상명하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는데요. 지금 소장 검사들도 수사 검사들도 뭐 부장 검사나 검사장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굴복할 지금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장 검사나 소장 경찰들은 이미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고요. 국민의 마음속에는 이미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예. 단 한 번의 수사를 국민이 피의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한 번의 수사를 완벽하게 받는 구조를 원하는 거거든요. 백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실제는 어떠냐면요. 실질적으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99%가 사실상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처분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중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형사법 학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중조사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500억 내지 1,500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사 종결권을 완벽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논리가 지금 갑자기 지휘권 얘기하다 종결권으로 넘어가서요. 다시 좀 지휘권을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그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조사활동자와 판단자를 분리해서 판단자의 객관성을 좀 갖추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검찰제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너무 이제 그 조사 활동에 많이 나서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활동은 가능하면 경찰이 하게 하고 검사는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 여부와 그다음에 컨트롤, 사법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통제, 지휘권 행사에만 주력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런 경향이 198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중수부가 활성화가 되고 하면서 이제 인지수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수사 활동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수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자로서 남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조사 활동자로 처음부터 수사 활동에 나서게 되자 마치 사법경찰이 처음부터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객관적인 속으로 남아야 되는데 검사가 객관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특별수사라고 하는 것이 뭐 큰 권력형 범죄라든가 또는 뭐 공범죄라든가 이런 권력에 관련된 힘 있는 그런 수사가 돼요. 그러면 검사들이 갑자기 거대 권력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수사를 하다 보면 또 객관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 몇몇 개별적인 사건들에서 적절치 않은 그런 결정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이제 1차 수사 활동에 가능하면 나서지 말아라. 그게 그 수사 기소의 분리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개혁 방향으로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결론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혁 방향 중에서 검찰이 1차 수사를 줄이는 거, 그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특별수사기구를 줄인다든가 또는 검사가 1차 수사에 나서는 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서라 이렇게 방향되는 건 옳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취지로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는 돼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예. 다만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로 수사지휘권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오히려 검사들이 이제 수사는 좀 줄이고 1차 수사는 좀 줄이고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지도하고 하는 이 지휘권 행사에만 주로 해서 감독기관으로 위치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예. 거꾸로 수사지휘권을 없애라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런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방향이 다르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과하게 된 거다 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 백 교수님 프랑스 말씀하시는데 그 세계 여러 나라가 협력 관계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논의상 거의 인정하는 내용이고요. 네, 대체로 합의된 내용이고 심지어 자유한국당도 수사권 조정이 미온적이었다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이 얘기는 수사지휘권이 갖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과거 기존 검사 위주의 수사를 할 때부터 검사가 수사를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송치를 해라 모든 것을 관여했었거든요. 그 용어가 수사지휘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려는 저희는 결국은 검사가 계속 수사에 관여하겠다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를 빼고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든 사개특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에 너무 집착해서 이걸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의 그 의도가 사실은 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제가 한번 좀 그러면 개혁 시작하신 김에 지금 얘기 나왔던 아까 지금 이제 뭔가 지금 과도하게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걸 수사 지휘권의 문제로 건드려서는 곤란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입장이라면은 지금 한국당에서 추가로 내놓은 그 수사 요구권을 넣어서 좀 중간쯤 얘기하는 것은 뭐 비슷한 견해 같으시네요. 유한기 변호사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검사가 1차 수사에 나서는 거. 직접적으로 특별수사라든가 1차 수사 활동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줄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랬을 때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관행이라든가 규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금 조문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수사부서를 줄인다든가 또는 1차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를 좀 줄인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이 수사지휘는 오히려 검사의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사법경찰의 수사가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증거를 제대로 보완하는 수사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때로는 좀 부당하게 진행되는 것 같으면 그걸 통제하고 뭐 이런 감독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검사의 기본적인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거꾸로 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제 그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뭐 독자적인 그런 수사권 행사하고 있다 그런 건 그거는 저는 약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성기 교수의 주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영미법계 국가이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지휘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되고 있는 것은 독일이나 프랑스 이렇게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륙법계 체제로 있는 체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지휘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아마 경찰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슨 뭐 부하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휘라고 하는 것에 그 내포된 의미는 의견이 상충될 때 누구 의사에 따르냐가 지휘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그걸 없앤다 그러면 지휘권이 없어지게 되면 둘이 의견이 충돌될 때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변호사님 말씀 잘 알겠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수사 지휘권을 존치해야 된다. 다만 직접 수사는 가급적 배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당 안 한번 자세히 보셨습니까? 그 안을 볼 것 같으면요. 직접 수사, 임의 수사든 특별 수사든 이거는 어떤 실제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검사는 모든 수사를 임의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범죄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영역이 더 넓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한국당은 굉장히 배치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짧게 해주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원어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방향 제시, 영어로 하면 디렉션이고 불어로 하면 디렉시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한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제가 협력 관계를 얘기하고도 돕는다는 말을 했는데 오히려 프랑스의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을 도와주는 거죠. 검사가 일일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판검사 중에 1,900명인데요. 어떻게 2만 명의 수사 인력을 다 통제합니까? 밤잠도 안 자고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특별히 중한 사건, 중대 사건을 규정하고요. 중대 사건에 한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예심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법관이 동일체이기 때문에 검사, 판사의 역할이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검찰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럼 백 교수님 현 상황은 어떤 문제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사 지휘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용어가 옳지 않다면 네. 그 용어를 안 쓰면 됩니다. 용어만 안 쓰면 현 상황도 괜찮다. 용어를 안 쓰는 그 용어를 바꿔야죠. 수사 지휘가 아니고 수사 통제 내지는 수사의 방향 제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의논하는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 구조는 괜찮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보완하면 되겠다 그런 견해시네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 아니나 정부 아니나 한국당이 지금 수사 요구권이라든지 검찰의 범위를 자꾸 경찰의 기능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협력하는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조금 제가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네.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신 취지를 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협력 관계로 가자고 하고서는 또 기존의 검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수사지휘를 계속 하자라는 게 이한규 변호사님의 말씀이고요. 백 교수님 조금 달리 용어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기존의 그 검사가 모든 걸 개입했던 취지에서의 수사지휘 개념은 쓸 수 없습니다 현재. 그거는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대로 수사 용어로 할 수 있고 이걸 따라야 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검경이 협력 관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협력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에서의 지휘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개별 일선에 있는 경찰관 중에서 개별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의 관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경무관 이하로 돼 있고, 그리고 예. 실제로 이제 일선에서 실제로 수사하는 사람들은 총경 이하, 또 총경도 실제로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경정 이하의 그 일선 그 실무자들이 수사를 해요. 판단하는 검사와 수사 실무자와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것이지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판단하는 검사와 실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 간의 의견이 갈릴 때 누구의 의사가 우월되느냐를 결정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휘라는 거예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수사가 만일 잘못됐을 때 네. 그럼 지휘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은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지 않습니까? 송치받아서 이제 나중에 기소를 했는데 이게 무죄가 난다든가 이것이 이제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해요. 그래서 재정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 검사 결정이 잘못됐다고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검사들이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소해서 무죄 판결. 책임졌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김학의 사건 보면 그렇죠. 검찰은 경찰을 지금 탓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마지막 수사를 종결하고 지휘까지 다 했으면서 심지어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계속 거부를 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게 검찰 우리가 책임지겠다. 예, 물론 이한규 변호사님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뭔가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이한규 변호사는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만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고 백 교수님은 문제가 많은데 근본적인 접근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접근이 어느 쪽 접근을 얘기하는지 아직 좀 다가오지 않아서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 안이나 사개특위위원들,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그러면 분리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 방법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관계죠. 그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프랑스의 경우처럼 중대한 범죄, 정치인 범죄라든가 국민적 반향의 큰 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은 직접 검사가 1차 수사, 예심 수사와 같이 1차 수사를 같이 하고요. 예. 경찰이 같이 하고 그다음 경미한 범죄, 경제, 미수를 처벌하지 않은 범죄나 또 대다수의 생활사범의 경우에는 경찰에 맡기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통제를 받는 면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고과를 고등검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 하여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오히려 검찰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 직접 주도해서 책임을 부여해서 하는 방향
또 그다음에 경미한 생활사범 같은 경우는 경찰이 주도해서 하는 거 그건 상당히 일면타당해 보이는데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의식하고는 다른 접근을 제기하셔서 그 점에서 보자면 최근에 그 개혁 과정에서 나왔던 특수수사 관련해서는 검찰이 직접 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사법개혁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범죄를 중재, 경제, 위경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이 범죄 3분법은 영미법에도 전파가 됐고요. 영국과 미국에도 검찰 제도를 수용을 해서 이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사소송법에 중재와 경제, 위경죄를 놓고 분류를 하고 중재의 경우에 검찰과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같이 하고 경제의 경우에는 경찰이 전담을 하고 위경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신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탄력적 운영이 부족해서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떤 특정 범죄, 재벌 관련, 정치인이라든지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중대한 그런 범죄의 얘기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게 있습니다. 어떤 논리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거기서는 개입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일반 잡범들은 경찰이 개입해도 상관없다. 경찰만 해도 상관없다. 원리는 뭐냐면 뭔가 그것도 역시 하이라키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심이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본심, 재판을 위해 가지고 미리 판사가 수사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사는 판단을 하는 거고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원칙인데 심지어 경찰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경찰서장이 4급 위경죄까지 기소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백 교수님은 현재 우리의 대체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개혁 논의들은 권력의 독점 내지 견제 역할을 못해서 나오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백 교수님은 적극적인 협력관계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좀 문제의식 같습니다. 특별한 수사 분야 몇 가지 나눠서 지금 이것은 검찰이 직접 주도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백 교수님 프랑스 사례를 계속 들고 계시는데 사실 다른 나라 사정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서로 접근이 좀 다른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다른 토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검사가 특수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 범위 얘기죠.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특수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6개 고등검찰청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게 지금 권성동 의원안도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건은 그럼 검사가 할 수 없느냐. 다른 사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현재 안이. 그래서 대다수 수사를 경찰이 하되 일부 특수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안도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구체적인 안으로 보면 검사가 다른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법 조문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발표한 것처럼 대다수 수사를 검사가 하지 않겠다는 안과 사실은 배치되는 안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계속 이완규 변호사님도 대다수 직접 수사는 검사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구체적인 안을 보면. 그래서 현재 들어온 특수사에는 상당히 영역이 많이 확장이 돼 있고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수사 영역을 줄이는 것을 조문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이제 송치사건 수사를 위주로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걸 송치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검토한 결과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가로 수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경찰로 보완 수사 지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자기가 그냥 보완하는 수사를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필요한 경우는 자기가 직접 보완하는 그런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 수사는 거의 전 영역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하는 이 수사권을 나열해서 제한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열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방법이 이제 1차 수사, 소위 말해서 인지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요거만 해다가 그걸 나열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나열하려고 들라니까 사회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생길 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열하다가 예를 들면 약간의 포괄조항도 두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조문을 그렇게 만드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한다. 이렇게 조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1차 수사에 많이 나가가지고 인력을 쓰고 있는 이런 체제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기구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이제 고검 단위에 있는 지방검찰청만 특수부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향이 좀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한 3개 청 정도의 이제 특별수사기구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정도로 좀 특별수사기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뭐 검사의 기사 독점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영장심의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다시 뭐 검찰이 한테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보완책 필요하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백 교수님? 기본적으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데요. 예. 지금 뭐 1차 수사, 2차 수사 해가지고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자고 검찰이 얘기해도 기각한 사례가 많고 예.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버닝썬이라든가 김학의 사건의 그 시발점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 지금 큰아들은 큰아들 방에 있고 작은아들은 작은 방에 있고 이 일만 해라. 아버지가 각자를 방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두 아들을 거실로 와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을 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백 교수님은 지속적으로 이제 협력 관계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협력 계십니다. 관계 좋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장 불청구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금 약간 다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방에게 고등검찰과 갖고선 해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장 위원회가 영장심의위원회를 검찰에 두겠다라는 것은 그 논리가 안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본처럼 일본은 검찰 심사회가 재판소 법원에 두고 있거든요. 법원에 두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양방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방에게 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논리 구조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김학의 사건을 예로 들면 이 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의 영장청을 계속 기각을 했습니다. 이걸 이의제기를 해서 심의위원회 간다고 한들 검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 위원들을 결국 검찰 내부에서 그럼 보완책은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공동으로 설치를 하거나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 내부에서 공동이라는 공정하게 것은 누구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3의 기관에서 가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예. 심의기구보다도요.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의 수장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검사가 의논을 해서 같이 합의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럼 공동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협력관계의 모델은 검찰, 경찰을 싸우게 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동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겁니다. 예. 보통 공동 책임이 되면요. 무책임이 되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요. 힘 없는 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셨는데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법원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하고 제가 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그 소장 검사들이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록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법원이 판단한 건 증거가 부족하다. 입증이 되지 못해가지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사한 모든 것들이 무죄가 되고 1심, 2심 무죄가 돼서 억울해가지고 그 젊은 검사가 상고심의에 와서 진술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사건, 이 사건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찌끄레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원장이나 선생님이 찌끄레기라고 얘기한 거죠. 그 원어를 찾아보면 뭐 귀엽게 부르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 찌꺼기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아이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무죄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지금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들이 많이 있고요. 예. 법원과 국회도 자꾸 검찰과 경찰을 싸움을 붙여서 국민들의 이득이 없습니다. 마치 독수리를 동물원의 세장 안에 가둬놓고 있어라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국민의 예산과 실력이 검증된 대한민국 검찰과 유능한 경찰이 협력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제 현재는 논의 중입니다만은 수사권 조정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찰이 맡는 역할이 커진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가 등장했습니다. 자치경찰제. 현재 정부 안에서는 자치 분야를 지역의 민생복지 관련 차원을 주로 자치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요. 한국당은 아예 경찰 내부의 역할, 행정, 사법, 정보 분야를 나눠서 하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자치경찰제 방향, 이완기 변호사님, 그 대안이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서
경찰을 이제 독자적인 기관으로 예. 독자적인 수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려면은 자치경찰청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이 맞물려 있다.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거는 첫째로는 경찰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중앙집권적인 중앙경찰제, 국가경찰제로 돼 있는 나라에서 통제권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예. 통제가 끊어지는 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경찰이 너무 이렇게 거대 권력이 돼 버리니까 거대 권력인 경찰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 가장 그 일반적인 방법이 자치경찰제니까요. 첫 번째는 이제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의사 결정 과정의 그런 지휘 라인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중앙 정부인 경우에는 정부의 의사 결정은 하나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사드 미사일 배치라는 그런 현안이 있을 때 사드 미사일을 배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 정부의 의사는 하나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서로 간에 이제 의논은 돼 있을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로 결정이 돼야 돼요. 이걸 하나로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이제 정부조직법상 장관을 한 사람을 두는 거죠. 네. 국방장관 밑으로 이 지휘 체계를 이게 연결을 해가지고 국방장관이 먼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장관이 국민한테 책임지는 장관이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의사결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체계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체제이거든요. 행안부 장관은 수사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자치 이쪽으로 가면 좀 그런 점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시군요. 왜냐면 자치경찰은 이제 중앙정부 체제에서 경찰이 중앙정부에 들어와 있는 체제에서 지방정부로 자치가 옮겨가잖아요. 되든 아니면은 뭐 행안 체제가 되든 간에 이렇게 된다라는 그렇게 거죠. 가야 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다시 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정부 의사가 하나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의견이 지금 갈려요. 사법경찰과는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그러고 검사는 영장 청구에 적절치 않다 그러면 검사가 결정하면 그거를 끝나서 정부 의사가 하나로 나타나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찰하고 검사가 이거 싸우게 되면 네. 정부 의사라는 것이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지휘체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논점을 자꾸 너무 이렇게 크게 잡으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수사가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다. 또 영장은 정부이사다. 이건 굉장히 앞서 나간 얘기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지휘만 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사는 독립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의사수사 정책을 펼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 책임을 지는 거 검사가 수사 권한을 네. 갖고 있는 거지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 지방자치가 됐을 때도 수사를 검사하는 사람,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지방 권력과 정부 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죠.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협력관계라고 다 인정을 하시면서도 마치 자치경찰제라는 것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니네 경찰 권력 많이 비대해졌으니까 힘 빼는 작업으로 자치경찰을 바라보는 것은 이 지방자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린 그런 시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한국당 안이 행정경찰, 사법경찰, 네. 정보경찰을 분리하자. 네. 그런 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은 있지만 경찰에서 치안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너희 이거를 파워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더 줬으니 빼야 된다라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검경 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모든 것을 너무 정치적인 권력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자치경찰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기초단체장의 최근에 여러 가지 외유성 여행이라든지 국민들이 볼 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도 좀 유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자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지금 가지고 또 있습니다. 현재 김경수 지사라든가 지금 사법 처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남북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단계에서 한다 그러면 도지사 시장이 임명한 자치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완전한 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자치경찰을 제도를 조건화시켜가지고 부과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남북 통일될 때까지 지방자치경찰은 유보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니까 각자 영역에서 검찰은 검찰 영역에서의 뭔가 개혁이 필요하고 경찰도 경찰 영역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 서로 간에 조정도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정말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공수처 관련 얘기 네 분의 얘기를 좀 짧게 듣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논의 중에서 국회에서 이대로 입법까지 진행이 될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추가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부 또 야당에서 서로 간의 논의 협상 조정 과정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안도 나오게 되는데 공수처 관련한 입장 짧게 내본 얘기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이왕기 변호사님. 저는 그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바른미래당에서 낸 한, 즉 기소권이 없이 이제 수사권만 행사하는 공수처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하. 기본적인 방향이 수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뭐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고 싶고 그 수사가 적절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시정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활동하는 사람하고는 판단하는 사람하고는 나누자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검찰의 문제가 결정을 하는 검사가 너무 1차 수에 많이 나서가지고 특별수사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이게 거덕권력화된 게 문제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경우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꺼번에 주게 되면은 기존에 나타났던 검찰의 문제가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수처도 수사권만 행사하고 공소권 여부는 검찰이 행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뭐 동의하시는 입장이네요. 저는 저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만일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가 공존할 경우에는 수사 기소권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서와 기소부서를 엄격히 분리하는 그런 조직 구성이 꼭 함께 가야 된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독립 설치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아하, 예. 오히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됩니다. 또 그에 드는 예산과 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청장의 그 임명 방식이나 이런 법안을 자세히 보면은 여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수사처가 휘둘릴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이 원하는 진실한 사실의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예산이나 이런 거를 국민들이 설명한다면 여론조사라도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걸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큰아들이 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아서 훈육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검찰과 경찰이 본래적 기능을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도 부여하면서 국민이 계속 책찍질을 해야 됩니다. 자꾸 특별한 것을 만들면 특별한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성기 교수. 네,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봤을 때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처럼 이 안에 대해서 여당이 좀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네 분 출연하셨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워낙 중간에 얘기가 길게 돼버렸기 때문에 마무리는 짧게 한 30초씩 좀 듣고자 합니다. 이성기 교수. 네. 지금 정부안도 마련됐고 그다음에 사개특위 넘어와서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 수사권 조정 등 사개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번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면서 안을 내놨는데 그 안도 뜯어보면 사실 발표한 것과 달리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든 여야당이 합의하는 부분은 수사권 조정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여기에 좀 더 논의를 박차를 가해서 수사권 조정부터 논의가 돼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한기 변호사. 그 수사와 관련된 영역 중에서는 이제 특별수사 영역을 누가 맡을 거냐가 사실은 이 모든 논의의 기본적인 쟁점이라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특별수사가 권력적인 수사고 정치권에도 관심이 있고 뭐 결국 이게 힘 있는 수사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힘 있는 수사를 검찰에서 너무 이제 많이 했고 때로는 남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검찰은 거기서 손을 좀 떼라라고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떼게 되는 경우에 그럼 이걸 그대로 경찰한테 옮겨서 이 수사를 그러면 경찰이 다 하라. 그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특별수사를 맡을 영역을 어떤 기구를 하나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도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공수처안, 그 공수처안은 이게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공수처 법안이 바로 수사만 하는 공수처 법안이었거든요. 그런 정도의 그 수사기구로 만드는 안으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가 수사기구를 이렇게 재편하는 방향으로 좀 크게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 교수님. 예,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이 졸속으로 합의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기초공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수사를 국민이 피해자이든 피의자이든 한 번의 수사를 받아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창원 교수.
네, 검경 수사권 논쟁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요, 국민,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검찰과 경찰의 땅 따먹기, 권력 나누기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나머지 남은 과정에서 누가 더 인권 보장이나 형벌에 대한 신뢰성이나 또 무고한 시민이 처벌받지 않는 또 범죄 억제까지 가면 더 좋겠죠. 네.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가 이런 거 갖고 서로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 국민에게 대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여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초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의 문제, 경찰 개혁의 문제, 또 상호 관계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견해차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도 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힘을 줄 것인가도 있었고요. 우리 백 교수님 같은 경우 근본적인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는 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번에 국회에서 이 방향대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될지 아니면은 다음도 뭔가 다듬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창원 교수가 얘기했던 이런 영역이 넘어가네 서로의 영역 다툼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 바람직하는가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토론동화당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